농촌 생태 관광학 특론 세 번째 비대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6차 산업형 농업농촌 공동체 또는 농업농촌 생태마을 공동체 또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농업의 4대 목표, 즉 녹색계획 이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이게 이번 시간에 아마 제가 강의를 하는 요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농업뿐만이 아니라 독일은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니까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농정은 어떤 기조와 철학을 가지고 집행이 되는지 이 녹색계획 4가지 항목을 살펴보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짐작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색계획이라는 것은 1954년, 지금부터 5년 정도 전의 일이죠. 수립이 됐고요. 이 1954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독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전범 국가잖아요. 1945년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제 항복하고 이제 패망을 한 나라인데요. 1954년이면 채 10년도 안 된 기간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었던, 들었었던 한강의 기적의 모델이기도 했던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게 오로지 독일만의 당연히 힘은 아니고 미국 비롯한 서방의 마샬 플랜이라는 원조에 의해서 이런 성과를 이루게 된 건데요. 어쨌든 그 경제적인 부흥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독일 국민들이 했다고 하고, 물론 정치인들이 주로 그 고민을 많이 감당을 했겠죠. 이 결론을 내린 게 농촌을 복원해야 되겠다, 결국 농업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이 사람들은 농업의 중요성,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이제 절감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녹색계획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기조와 철학으로 4가지 항목을 이 사람들은 정리를 합니다. 잘 안 외워져요. 저는 이 얘기를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이런저런 강의를 다니면서 토론회에서 너무나 인상적이고 중요한 얘기라서 잘 안 외워지는 이유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라서 인상적이지 않아서 의외로 잘 이제 각인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내가 장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독일어를 누군가 번역을 해놓은 거라 원문에 100% 충실한 내용인지는 제가 확인할 바는 없지만, 일단 첫 번째는 농민도 일반 국민과 동등한 소득과 경제적인 목적이죠. 풍요로운 삶의 질, 사회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거죠. 질을 향유하면서 국가 발전에 동참한다 입니다. 농민이 일반 국민과 동등한 소득,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도시 가계 근로소득과 대비해서 말을 하잖아요. 한 50에서 60% 사이. 이를테면 도시의 노동자들,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0만 원을 번다면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그 절반밖에 안 되는 50%, 50만 원, 6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 양적인 수준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도시민들에 그렇게 못 미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민, 국민들에 많이 떨어져 있는 생활을 농민들은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가 발전에 동참할 힘이 없죠. 그런 여력이나 그런 마음가짐이나 마음은 있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급하기 때문에,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한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처지로 농민들은 이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우리 농촌의 현실이 그런 상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에 우리나라 농정의 기조 자체가 돈 버는 농업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누구나 돈을 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특별한 농민들만을 위한 농정에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오로지 돈을 버는 게 경제적인 목적만 추구하는 게 농정의 목표가 아닐진데 식량을 생산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다원적 기능에 오로지 농업의 진정한 가치나 의미가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농정 당국에는 경제적인 목적에만 경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열심히 하면 농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제 농정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쟁력 향상, 소득 증대만 추구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독일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소농들은, 부농들은, 대농들은 괜찮지만 득을 보지만 그런 정책 때문에 일반적인 대다수 소농들 도태, 폐농, 이농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도시로 몰려가게 되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농촌에서, 지역에서. 그런 도시의 빈민, 난민으로 전락하게 되죠.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공업화, 도시화,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이농, 폐농한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가서 도시의 공장에서, 시장에서 생계를 의탁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국가 발전에 동참을 하지 못하죠. 주변으로 전락하고 마는 현실. 그래서 양쪽으로는 국민의 지금 5% 또는 3%밖에 남아있지 않은 존재감으로 농민들의 현주소가 그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에게 질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한다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부연 설명을 아예 했어요. 좀 더 강조해서 농산물을 과대 포장해서 비싸게 파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을 배반하는 일.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는 걸 굳이 여기다 언급한 이유는 제가 첫 번째 강의 때 잠깐 언급한 것 같은데 독일의 농부들도 우유 농사를 져서 수익성이나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농업소득만으로 가게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농촌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그걸 챙겨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직불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지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직불금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질서, 그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이름도 뭐 문화경관 직불금 뭐 이렇게 붙이듯이 그래서 농가 소득의 50% 이상을 직불금 소득으로 보전을 받고 그것 때문에 농사를 안정되게 짓고 그리고 농촌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불금의 재원이 결국 주로 도시에서 이제 세원이 많이 이제 거치니까 도시에 있는 노동자, 소비자,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직불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사회적인 합의, 농민과 국민과의 약속 이 전제가 된 이제 그 제도죠. 그래서 직불금을 받는 그 화답으로 좋은 농사를 져서 건강한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에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농부들의 사회적인 책무, 사회적인 농부의 진정한 모습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국제농업 및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먹거리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형편에서 식량 자금률 24%, 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유럽연합은 당연히 경제 공동체, 운명 공동체, 농업 정책을 같이 하는 공동 농업 정책을 공유로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의 문제가 오스트리아의 문제고 프랑스의 문제고 프랑스의 문제가 독일의 문제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에 어떤 해에 우유가 과잉 생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 만만해 보이는 다른 유럽의 나라로 밀어내거나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그러면 시장 질서 자체가 이제 교란이 되고 공동체 약속 같은 것이 깨트려지는 그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그 랑대비로 남의 나라 문제가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목을 조이지 않는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까지 이거를 준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이제 체감됐던 이제 항목인데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다니니까요. 그 알프스 자락에는 한마디로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리고 마치 동화 속의 나라 같은 그런 풍광이어서, 근데 원래 모든 자연은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 자연을 훼손하거나 인공에 의해서 변형하거나 뭐 이래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걸 텐데요. 그 나라 사람들은 유독 자연, 문화, 전통, 유산 이런 것들을 거의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독일 농민들의 별명이 국토의 정원사 또는 국민의 별장지기 뭐 이렇게 불리거든요. 농민들은 그걸 별명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격한 건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국도변 아름다운 호숫가에 상점도 간판도 들어설 수 없다. 저는 하나도 못 봤어요. 제가 호숫가, 거기는 이제 알프스 자락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빙하호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본 거는 호수, 물, 그리고 물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는 백조, 이름 모를 새들, 그리고 들풀들, 들꽃들, 뭐 이거밖에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항목이 하나도 과장되거나 허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이 독일 농업의 4대 목표로 되는 녹색 계획이 오늘날의 독일의 농정, 나아가서는 유럽의 농정을 지탱해 온 확고한 기조고 철학이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독일에는 녹색 계획이라는 4대 농업 목표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독일에 가서 그런 녹색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에 주로 농정에 대한 고민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을 때 국회에서 공약이나 정책을 개발하면서 나름대로 4대 농정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녹색 계획 얘기를 듣고 이게 처음 듣는 낯선 얘기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던 거는, 물론 표현이 다르지만 그리고 생각하는 단계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현상을 보는 눈은 상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독일이나 한국에 있는 저나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서, 내가 농정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잘못된 게 아니구나, 올바른 시각으로 오늘날의 농정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가졌던 기회였습니다. 4대 농정 패러다임, 첫 번째는 국민농정이고요. 저는 5% 생산자 농민, 뭐 실제로 5%가 아닐 수도 있고 저는 실제로는 추정이지만 3%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농업인수, 농민수가, 우리는 5%라는 얘기를 할 때 농민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걸 보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 인구수를 가지고 5%니 몇 프로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한 230만 40만 남았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농민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미성년자 19세까지는 농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예 은퇴하신 연로하신 노인분들 합하면 100만여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0만 명 빼면 한 150만이 채 안 되는데요. 그 중에 사실상 뭐 통계상으로는 농민이지만 실제로 농사를 영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3%가 채 안 될 수도 있다. 3%나 5%나 뭐 그게 그거지만
어쨌든 그냥 뭐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한 5%라고 하고요. 5% 농민들만 농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고립이 돼 있기도 하고 이미 주변인으로 존재감이 없는 상태여서 아무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95%에서 97% 사이는 도시에 주로 살고 있을 거고요. 공업과 관련된 농업 이외에 농업의 반대편에 있는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을 거고요. 그들은 오로지 또 월급을 많이 받아서 또는 장사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 식량 걱정은 굳이 하지 않는 그런 입장에 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 가면 식량이 산더미처럼 늘 쌓여져 있거든요. 수입 농산물이 많죠. 그 중에는 상관없죠. 이분들은 과연 그 농산물들이 어떻게 생산해서 식탁에 어떻게 올라와서 자기가 그거를 취득하는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진 않죠. 단지 돈을 얼마나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나라 농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그 고민을 농사를 직접 짓는 농민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농민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 입장을 배려를 하고 감안을 해서 농산물, 식량이 어떻게 생각되는지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자세 정도 전 그 정도만 해도 농정의 책임 주체로 동참할 수 있다고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현상을 유지하기가 이미 많이 붕괴됐지만 앞으로도 저는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식의 전환이 일단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다. 마트에서 식량이 생산되는 게 아니고 농지에서 식량이 생산되는 것이고 마트에 있는 식량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자급하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이 아닌 경우들이 많다 라는 각성 고민 같은 것들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태가 생기면서 전 세계가 단절 격리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농산물 수입할 수 없을 겁니다. 농산물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을 것이고 이번에 아마 실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는 식량이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그래서 국민농정 5%의 농부들과 95%의 나머지 국민들이 서로 같이 고민을 해야 이 농정의 문제가 풀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협동연대 대한국민농정이라는 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익농정이에요. 국민의 생존권, 국가의 식량주권을 이제 농민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과 같은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공익행위에 종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은 근본적으로 국가기관 산업의 지위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농업이라는 것이 방송, 교통, 의료, 교육, 국방 이런 것보다 덜 중요한가요? 라는 생각을 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지위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의 명분으로서 전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익행위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농민들에겐 당연히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줘야 된다. 사사로운 사기업에 농업이라는 국가기관 산업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익농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요.
독일 농업계획에서도 농업의 공익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직불금을 그래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 지역농정입니다. 우리나라 뭐 농사 지어서 스마트 농업해서 대규모로 생산을 해서 뭐 수출한다는 뭐 대기업 주도로 수출을 하는 농업 얘기를 가끔 하고 매년 농정의 주요한 계획에 꼭꼭 들어가 있던데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외국 시장을 뚫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 이제 글로벌 그 시장, 농산물, 농식품 유통되는 시장은 가공할 만한 거대한 자본들이 지금 초국적 자본들이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카길, 몬산토를 비롯한 듣기만 해도 1.5헥타 평균 농지 면적 1.5헥타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농가의 규모 또는 수준에서 그들을 감당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국가 단위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방법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과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 유기적인 순환 농업이 우리의 현실적인 농사를 짓는 가장 현명한 방법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농정을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협동농정입니다. 네 번째는 농사를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농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이 다른 사람 일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게 이제 농사공동체, 농업공동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같은 경우고요. 예전은 협동농정이 결국 4대 농정 패러다임을 완성하는 결속하는 장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도 국민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고 그래서 농민들이 좋은 농사를 짓고 안심하고 그리고 기꺼이 자연과 문화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이런 사회적 농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수 있게 하는 독일 농부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들이 한 7, 8가지 주요한 정책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직불금이에요. 제가 뭐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제가 갔던 곳이 주로 이제 독일은 이제 16개 연방 주의 이제 연방공화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중에서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주 뮌헨이라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거기 주도인 곳이고요. 독일의 남쪽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남쪽으로 가면 너른 들이 이제 많아서 그쪽이 이제 주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독일은 이제 반대인데요. 우리나라는 산이 70%, 독일은 들이 70%. 그러니까 들이 굉장히 넓죠. 농가당 물론 초지이긴 하지만 농지 면적이 50헥타, 60헥타 정도라고 하니까요. 우리하고 뭐 비교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알프스에 가까워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관이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바이에른주는 직불금을 아마 문화경관 직불금 뭐 이렇게 부른답니다. 단순하게 그냥 농업의 일차적인 목적, 기능을 나타내는 농업소득을 보존하는 직불금 뭐 이러지 않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 깊은 의미를 이 사람들은 부여를 하는 거죠.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행위는 일차적인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이나 역할이 아니고 독일의 문화와 경관을 보존하는 공익행위에 가까운 거다라고 이 사람들은 아예 규정을 하고 같이 인식을 하는 거죠. 모든 국민들이.
그래서 바이에른주에 이제 캠텐이라는 작은 이제 도시, 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작은 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지리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거기 이제 농업국에 좀 사진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이 농업국에 막 이제 정년 퇴직하셨다고 해요. 농업국장을 지내시던 분이고요. 힘머신가? 예, 이름이. 네. 그분이 이제 바이에른의 캠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복잡한 이유가 뭐 어렵게 그 제도를 시행하기를 어렵게 만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주 섬세하고 철저하게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 공익행위에서 보상을 하기 위한 항목들을 촘촘히 구성을 해놓은 그런 이제 모양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요. 직불금 제도는 일단 이원화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식 직불금 제도는 하나는 기본 직불금 제도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직불금 제도와 같은 것이죠. 단순하게 땅이 많으면 직불금 많이 받아가는 헥타당 얼마 뭐 이렇게 저희 나라 이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도 이제 그게 이제 기본 직불금인 거예요. 독일에서 농사를 많이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생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비례해서 기본적으로 보상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직불금의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었던 기존의 직불금의 문제가 이제 그 문제인 거잖아요. 다 땅을 많이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일부 소수 대농들, 기업농들, 규모화돼 있는 그런 이제 농부들은 직불금제도가 실익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 평균 1.5헥타, 1헥타가 안 되는 농가가 10농가 중에 7농가인 우리나라 이 현실, 소농, 영세농들이 대부분 현실에서는 그 직불금 기존 면적 단위에 비례하는 직불금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실효성은 고사하고 양극화 현상만 더 초래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실제로 농사지는 농부들한테 그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농지업무상으로 농지 소유주한테 직불금이 지급되는 이런 폐단, 부작용 같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직불금 외에 그런 문제점들, 소농 영세농들을 보호하고 직불금제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산직불금이라는 제도를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가산직불금은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초제 화학비료 뿌리지 않고 친환경 농사를 준수하면, 그러니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라기보다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국가, 정부, 사회하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농부들이 지키는 거죠. 그래서 유기농 농사, 친환경 농사를 지면 얼마. 그리고 청년들이 농사를 지면 청년이기 때문에 얼마. 기계도 이제 무료로 빌려주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소유한 농지에 생태 습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생태 습지를 갈아엎어서 농지로 변경을 하면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더 창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를 하고, 왜냐하면 자연, 문화, 환경, 생태 이런 것들을 보호하라고 이 나라는 권장을 하니까, 그러면 생태 습지를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보존하면 그거를 농지로 변경을 해서 얻게 될 기회비용을 상실하는 셈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보상을 이제 해주는 그런 명분인 거죠. 그 보상도 되고요.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동물보호적 사육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를 묶어서 키우면, 또는 닭을 닭장에 가둬서 키우기만 하면 그럼 이제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방목해서 가축들을 사육을 하면 거기에 이제 동물보호적 사육 의무를 이행을 했다고 가산직불금으로 얼마를 더 지급하고, 뭐 이런 형식의 이제 직불금, 가산직불금 조항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게 이제 각 주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 항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독일 그리고 유럽의 직불금 제도는 거의 이런 형식이나 그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공익형 직불제라고 해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곧 이제 시행이 될 텐데요. 결국엔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캠텐 C 같은 곳에서 하고 있는 가산 직불금 제도 같은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면적 단위로만 지급이 되던 직불금 제도에서 소농 또는 0.5헥타, 예를 들면 0.5헥타의 소유 농지밖에 안 되는 그런 소농 영세농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기본 직불금 제도라는 게 별 소용이 없잖아요. 실효성도 1년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직불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소득 보전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유명무실한 제도일 거라서. 그래서 최근에 뭐 된 개편안 이렇게 뭐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0.5헥타에 그 면적이 불문하고 연에 한 120만 원, 뭐 1년에 한 10만 원 꼴이 되는 거죠. 그 소농직불금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이번에 공익형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아마 새로 신설되는 거로 이제 들었습니다. 이 시작일 거고요. 저는 만약에 그런 공익형직불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잘 개선이 돼서 시행이 되면, 사실상 제가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농민 기본소득 효과에 상응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직불금으로 농민에 한해서는, 국민들은 기본소득으로 가되 농민에 한해서는 직불금 제도가 결국에 기본소득의 효과를 감당할 수 있겠다는 이제 기대 같은 것들이 분명히 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농입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쪽은 아마 그 농가 구조에서 가족농이 아마 90% 이상일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외령적으로 보면 이제 가족농이 뭐 거의 그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요. 단지 외형적인 구조는 뭐 유사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족농을 이렇게 정교하게 계획되어 있는 가족농 시스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부부가 그냥 운명적으로 농가를 그냥 유지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반면에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가족농 시스템이 정착 고착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명백한 이제 증거가, 이 사람들은 11살부터 농업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11살부터 그 부모가 짓고 있는 농사를 승계받을 철저한 과학적인 그런 준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살에 이제 농업학교 쪽을 가서 뭐 고등학교, 전문학교 거쳐서, 제가 가봤던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 후반쯤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유사한 제도를 뭐 하고는 있긴 하지만 내용은 또 뭐 전혀 다르죠. 농사의 장인, 농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스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스터는 아직 농사 기술의 장인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서는 농부가 될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또는 교사의 자격,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이스터 되는 과정에서 인문학 공부도 뭐 철저히 하고 뭐 이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례로 제가 들고 있는 오스트리아 오베른도르프라는 뭐 작은 이제 농촌 지역의 뭐 소도읍 정도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카이센호프 친환경 유구농가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소, 돼지 이런 거 키우고 육가공하고, 여기는 또 우리하고는 사정이 좀 다른 게 각 농가마다 그 형편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소돼지를 도축할 수 있게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위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적인 수의사들이 와서 철저하게 매주 와서 이제 체크하는 그런 이제 관리 시스템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카이센호프는 뭐 전형적인 가족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요. 그리고 뭐 마이스터 정도에 와 있는 이제 아들 정도가 있는 2대 가족농이고요.
저 뒤에 이제 산이 보이는데 이 카이사노프가 농사를 짓는 규모는 150인가 180헥타 정도라고 들었어요. 물론 대부분은 저 뒤에 보이는 산의 이제 임야 쪽이죠. 거기는 주로 아들이 맡아서 어쨌든 뭐 농촌 관광 체험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이쪽 이제 산 알프스 특히 자락에 있는 이런 농가, 또 그 낙농가들은 1년에 한 세네 달 정도 그 알프스 자락 이제 산자락에 소들을 이제 방목 올려 보내서 산에 자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산약초 뜯어먹고 자라는 그런 소들을 이제 키우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걸 맡아서 하기도 하고, 뭐 부부는 뭐 가공하고, 여기도 당연히 농가 안에 직판장이 있어서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여기서 생산하는 농식품들을, 농산물들을 사고자 하는 이제 주로 뭐 단골 고객들이 되겠죠. 찾아와서 구매하고, 뭐 이런 시스템으로 뭐 운영이 뭐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족농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기농 가수농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원이죠. 라이자흐라는 이름을 가진, 여기도 이제 독일의 캠텐 쪽에 있는 그 가수농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랬다고 합니다. 여기도 원래는 이제 낙농가였었는데 소 키우고 이제 우유 생산하고, 근데 우유가 이제 채산성 수익성이 낮다 보니까 그걸 이제 농가 경제를 운영하기가 뭐 당연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또 가족 구성원이 또 많아서 가수원, 그러니까 장목 자체를 이제 가수로 바꾸는, 이 나라 사정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수가 잘 세배 그 생산하기가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뭐 기후 토양 뭐 이런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제 모험을 어쨌든 해서 결과적으로 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가수원이 라이자 가수 농가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서 사방, 그러니까 동서남북 한 80km 안쪽에는 유일한 가수 농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수 농사를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는 뭐 사과, 딸기, 블루베리, 뭐 이 배,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굉장히 많은 장목들, 사과만 해도 뭐 몇 가지 이상의 장목들을 이렇게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딸기도 마찬가지로 뭐 조생종, 만생종 해서, 딸기는 주로 수학 체험 위주로 사람들이 이제 직거래 유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체험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돼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쇠기풀 종류인데 그게 뭐 약리적으로 뭐 이뇨 작용이 있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제약회사에 이제 계약 재배 형식으로 그걸 가공을 해서 납품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어쨌든 관련된 이제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뭐 유심히 보시면 그 아이가 닭을 들고 있는 게 표지의 사진을 제가 띄워놨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이 라이자 가수농가의 이제 딸 아이가 되는 막내딸 정도인 것 같고요. 닭도 이제 자연 방목해서 이제 키우고 이런 다양한 농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지금 사진에 보듯이 증류주 이제 가공하는 것도 뭐 농해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서는 농가당 한 연간 한 200리터 정도 의 증류주는 가공해서 농해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증류기가 위치해 있는 공간인데 사진에 안 나와 있지만 바로 옆에 이제 작은 농가 레스토랑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시설도 이제 구비가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그 80헥타 정도 이제 가수원 규모가, 뭐 농사 짓는 거 당연히 어렵고, 더군다나
수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무리 뭐 기계화 자동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대답하시는 게 우리나라 동남아 이제 그 근로 노동자들이 이제 여기 와서 우리 농사를 책임지듯이 여기 이제 동유럽 쪽에서 이제 팀을 이루어서 수학 같은 작업들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많은 인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들보다는 좀 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이제 농사 이 라이자의 가수원에 농사를 승계하는 뭐 그런 2대 가족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는 날은 이제 선대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이들에 대해서. 그분은 당연히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쪽은 65세가 되면 이쪽에 뭐 일반 직장에서 회사원들 정년퇴직하듯이 농부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연금 받아서 생활하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은퇴를 해야 이제 승계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2대한테 이제 그 물려주고 뭐 이 직불금도 이제 연계가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서 65세라는 것들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분도 당연히 나와서 직접 뭐 농사를 주관하진 않지만 뭐 농장에 이제 들어가 자문, 뭐 고문 정도 회사로 치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갔을 때는 3대가 같이 이 농장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로 참여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티롤 주의 티롤 지방의 훈제 생염을 가공하는 명가죠. 이 분야에 있어서 디스마스 농가라는 곳이고요. 오스트리아는 2년마다 한 번씩 오스트리아 최고의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가를 선정하는 뭐 일종의 경연대 같은 형식이겠죠. 뭐 그걸 한다고 해요. 한 6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디스마스 농가 같은 이제 생햄, 그리고 치즈, 그리고 좀 이따 다른 사례로 나오겠죠. 빵, 뭐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종목. 그러니까 디스마스 농가는 훈제 생햄 분야에 있어서는 오스트리아 최고의 훈제 생햄을 생산하는 농가로 이제 선정된 곳입니다. 그 뒤에 보시는 게 이제 훈제 생햄을 생산하는 그런 훈연실, 뭐 참나무 그 연기 그을려서 전형적인 슬로우 푸드라고 할 수 있죠. 공장에서 생산한 며칠 만에 생산할 수 있는 걸 여기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유기적인 방법으로 몇 달 정도 걸려서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품 뭐 훈제 생애라고 할 수 있죠. 여기도 당연히 이제 아들이 훈제 생애이니까 훈제 생애 쪽에 육가공하는 마이스터로 당연히 승계농 준비를 하고 있고, 부부가 주관해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똑같이 직판장이 또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트홀츠라는 이제 오스트리아 지역에 짤즈부르크 주 쪽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프리히너호프 제빵 농가입니다. 사진에 보는 게 이제 직판장이에요. 그 옆에는 이제 빵 이제 가공하는 가공장 뭐 이게 옆에 붙어 있고요. 얼핏 보면 뭐 한 2평 남짓 될까요? 뒤에 이제 사진 프레임엔 없지만 뒤에 뭐 증류주라든가 다른 것들이 약간 뭐 진열이 되어 있고요. 주로는 뭐 제빵 농가니까 저기 보이듯이 이제 아주 건강한 빵을 만들어 파는데요. 뒤에 얼핏 보시면 선마 쪽에 보시면 뭐 메달도 있고 얼핏 왕관 모양의 뭐 그런 상징물들이 있잖아요. 저게 이제 말씀드렸던 오스트리아 최고의 농식품을 생산하는 농가에 이제 주는 그런 휘장 비슷한 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날 말은 뭐 게누스 크로네가 왕관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프리노프 제빵 농가는 이 분야에 있어서 5번 연속 저 게르스 크론의 휘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10년 동안 오스트리아 최고의 제빵 농가의 실력과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뭐 농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스트리아 최고의 빵, 저걸 뭐 개인적인 생각이 얼핏 들었었는데요. 저걸 한국에 들어와서 팔면 상당한 상품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스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분들이 뭐 다른 농가하고 마찬가지로 독일 오스트리아 쪽에 저희가 견학 갔던 농가들이 밖에 내다 팔지는 않는 거예요. 대량으로 만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북지 밖에 나가 파는 건 우리나라 오일장 같이 뭐 그런 마켓이 열리면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그 정도이고요. 여기도 저 빵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 2평짜리 골방, 그러니까 농가 한 그 가운데 있는 골방 같은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찾아와야 비로소 오스트리아 최고의 빵을 이제 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도 있고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뭐 답이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건 아니지만 몇 군데 농가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물어봤거든요. 오스트리아 최고의 빵인데 나가서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않느냐, 왜 찾아와야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정해진 날 제한된 시간에. 그랬더니 저분이, 저 인상 좋은 분이 두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 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원재료, 그러니까 뭐 빵 우유가 주 원재료겠죠. 그거로만 이제 빵을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재료를 빵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농가에서 생산하는 거, 시장에서 원재료를 사와서 빵을 생산하면 저 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부러운 대답이었었는데요. 그렇게 내다 팔지 않아도, 많이 내다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그러느냐는 이제 투로 이제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농가 들어갈 때 보니까 농가가 그렇게 분홍 같진 않았어요. 집의 상태를 봤을 때 농가도 좀 허름했고, 상대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그리고 들어보니까 여기는 영위하고 있는 농지 면적이 뭐 8헥타, 7헥타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이 나라 쪽에 평균 한 50헥타, 60헥타, 독일 오스트리아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하면 여기는 뭐 소농, 아주 영세농인 거죠. 그 나라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가공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만한데, 저분의 이제 표정을 보면은 먹고 살만한 듯한 그런 표정이잖아요. 아주 편안한 표정이죠. 그게 이제 제가 농사를 잘 짓기에 먼저 우리나라 농촌 또는 한국 사회에서 먼저 준비가 되거나 선행돼야 할 것으로, 사회적 자본, 사회 안전망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얼핏 한 것 같은데, 이 나라는 이제 그게 선행돼 있고 구축이 돼 있는 거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선 서로 협동해야 되고, 서로 믿어야 되고, 도시민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 사회적 자본 아닙니까? 서로 룰을 잘 지켜야 되고, 좋은 농사를 져서 합리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국민들한테, 도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자본이고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자본이 협동,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제대로 구축되고 유지되기 위해선 또 선행 조건이 있는 거죠. 사회적 자본의 선행 조건. 저는 그걸 사회 안전망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사회 안전망이라는 건 먹고 사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거죠. 최소한, 적어도. 그래야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함, 불투명,
심지어 두려움, 이게 없어야 서로 돕고 협동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 룰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상도의를 지키고 그리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맺고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뭐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협동조합 기본법, 특별법 만든다고 해서 그 다음날 자동으로 협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보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회적 자본과 사회 안정망. 그러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유럽이 뭐 일반적일 텐데요. 특히 중부 유럽 쪽, 북부 유럽 쪽은 뭐 더 강하죠. 사회 안전망, 사회 복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제도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중요한 것들만 얼핏 저희도 알만한 것들만 거론을 하더라도 이 나라는 무상교육이거든요. 학교 이제 학비를 안 내죠. 그러니까 가난한 아이들도 배우려는 의지나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아프면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이 무상의료가 여기는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급여 노동자들은 만약에 해고되면 제가 얼핏 듣기로 뭐 2년 3년 동안 이전에 받았던 급여의 80% 정도, 90% 정도가 실업급여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실직해 있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당연히 알선해 주기 때문에, 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만 하더라도 이분이 저한테 했던, 저희 질문에 대해서 했던, 먹고 살만한데 못하러 빵을 많이 만들어서 굳이 내다 팔아야 되느냐, 들고 나가서 해야 되는 대답이 이제 이해가 되죠. 그 얘기 뭐냐면, 첫 번째 답은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분수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의 직접 생산한 원재료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만들고 싶어도 그건 욕심을 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부리지 못하게 하는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가 자기가 욕심 부리지 않고 좋은 농사를 짓고 좋은 농식품을 가공해서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안정되게, 안심하고 사회가 그걸 가능하도록 사회 안전망이라는 장치로 돌보고 보살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었던 국민농정이 작동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단면적인 장면이 바로 이 프리인호프 제빵 농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농부들 혼자, 농가 혼자, 농민의 혼자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자본, 사회 안전망은 농민 말고 소비자들도 같이, 국민들 전체가, 국가나 사회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방법을 만들고 뭐 이래야지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단지 농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공동체, 대표적으로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일, 오스트리아, 유럽연합의 농업을 지금의 상태 수준으로 만드는 몇 가지 솔루션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독일, 오스트리아 쪽은 이제 농가 구성상 90% 정도 이상이 이제 가족농이라고 했잖아요. 농가 단위로는 당연히 1차 농산물 생산하는 그쪽으로 이제 부부 또는 2대 가족농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식품 가공,
유통, 뭐 농촌, 휴양, 체험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농가만으로, 부부만으로, 가족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또는 가족 단위에서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이제 협동조합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죠. 그러니까 2차 가공, 3차 유통, 농촌관광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혼자 해서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례로 지금 들어드릴 독일 슈베비시 할이라는 인구 한 5만 정도 되는 이제 작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슈베비시 할, 우리말로 하면 농민 생산자 조합, 저쪽 말로 하면 생산자 조합에 해당되는 말이 이제 게마인샤프트라고 이 사람들은 분류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 학교에서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독일의 이제 사회학 테니에스라는 사회학자가 이제 정리해 놓은 개념이고요. 게마인샤프트는 공동사회, 게젤샤프트는 이익사회. 그러니까 게마인샤프트는 농업 공동체, 공동으로 생산하는 그런 사업체, 협동조합 같은 걸 의미하죠. 이 슈베시아 농민 생산자 조합은 세계적인 지금 명소가 되어 있는데요. 각지에서 이제 견학을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이제 뭐 농사를 따로 짓는다고 해서 여기를 견학하러 왔던 사진이 붙어 있는 걸 제가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부터 한 30 몇 년 전에 슈베시알에서 이제 돼지 농사를 키우는 양돈 농가가 이 지역의 특산물인 슈베시 할리시 돼지가 뭐 비계가 두껍고 뭐 이런 특성 때문에 상품성이 별로 없어서 고전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었죠. 8농가가 모여서. 그래서 30 몇 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 이후에 조금 당연히 늘었겠죠. 지금은 1500명 조합원, 연간 매출 1500억 원의 규모의 세계적인 명소가 된 농민 생산자 조합으로 발전이 했습니다. 여긴 당연히 그걸 주도했던 성각자 분이 있고요. 지금도 뭐 명예 이사장 비슷하게 자기 뭐 돼지 농사를 당연히 이분도 스스로 영위를 하면서 그분이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들은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양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그렇게 질적으로도 5만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 있는 협동조합 이라는 생각을 갖고 보면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일반 뭐 농산물이나 농식품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품질을 가진 제품들, 최고의 제품들, 농식품들은 그 나라의 국적기, 우리로 치면은 뭐 공식적으로 국적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념상 대한항공 기내식 납품되는 면 뭐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고, 최고의 호텔, 특급 호텔, 그리고 최고의 회사들 납품되면 그건 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슈베비샬리스 생산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육가공 제품들 위주, 독일 국적기 루프트한자, 그리고 독일 최고의 기업 메르체데스 벤츠, 그리고 최고의 특급 호텔들에 고정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그리고 독일 몇 군데 포스트에 별도의 매장이 따로 만들어져 있고, 자체적으로 가공 공장 운영하고 있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마을 공동체하고 연계가 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수준까지. 그러니까 이 슈베비샬리시 지역, 할 지역에 대표적인 마을 기업, 지역 기업 단계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나중 뒷부분에서 아마 그 사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시장 사례 들면서 여기 뭐 벽에
레기오널 마르크트 밑에 부분 보시면 호앤로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 안이 이제 우리로 치면 로컬 푸드 뭐 마켓 같은 거죠. 로컬 푸드식 매장. 바로 옆에는 그 로컬 푸드로 식재료로 한 로컬 푸드 뷔페 농가 레스토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정도의 융복합적인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뭐 우리로 치면 6차 산업 또는 융복합 그런 형태 농업의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더케제 치즈 가공장 겸 집한장인데요. 이 오스트리아 티롤주에 있는 곳이고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뭐 현대화되어 있는 이제 건물인데 리모델링 한 거고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유럽 쪽은 농정 예산은 직불금으로 집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간접적으로 보조하고 뭐 이런 쪽 건물 짓는데 하드웨어 시설 만드는데 지원해주고 기계 사는데 보조금 지원해주고 뭐 이런 위주의 우리나라 농정 예산 집행 구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제 건물 짓고 뭐 이 기계 사고 이러는 데는 농정 당국에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그 가공장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는 지원을 받았는데요. 농정당국에서 받은 게, 정부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저 건물 자체가 400년이가 500년 된 그 나라 사람들은 전통 문화 유산 뭐 이런 거를 목숨처럼 저 사람들은 지키고 보존하고 뭐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건물도 그 농가 주택인데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낙농가들, 일반 낙농가, 우유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치즈로 가공,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6배, 7배가 부가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몇백 농가가 모여서 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저 오래된 농가 건축물을 치즈 공동 가공장 겸 집한장으로 이제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고용을 했는데, 치즈마이스터 남편은 치즈 가공하고요, 부인은 집한장에서 그런 제품들 판매하고 농식품, 농산물을 비롯한 공예품 같은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스트리아 잘펠덴이라는 곳입니다. 레오강이라는, 제가 어디서 본 기억으로는 저희 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전지훈련 가고 뭐 이랬던 지역이라고 제가 뭐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인상적이었는데요. 그쪽 지역에 있는 작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면 소재지 정도, 읍 소재지 정도의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저기가 이제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 휴양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한겨울에만 그 스키를 타는 게 아니라 알프스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연중 1년 내내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기 농민 공동 집판장, 그러니까 상공인 및 농민 공동 집판장이라고 굳이 규정을 해놨는데, 저거를 만든 주체가 상공인 농민이라고 돼 있지만 시설은 이제 상공인 쪽에서 되고, 농민들은 저 매장 공간에 들어가는 농산물, 농식품, 공예품 같은 것들을 책임지고 해서 상공인과 농민이 같이 연대한 일종의 공동 집판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공인들이 굳이 저런 시설을 농민들한테 제공한 이유는 상공인들이 이제 식당, 뭐 숙박,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저기 스키 리조트니까. 그래서 스키를 타러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 지역에 나는 좋은 농산물, 농식품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으면 이 사람들 좋은 일이니까 자기들 사업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꺼이 농민들하고 연대를 해서 저 공동집판장을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 공동집판장에는 한 열 몇 농가 정도가 들어와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저기에 전적으로 뭐 농가의 매출을 당연히 의존하진 않죠. 그래서 1,000만 원 상당,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 농가의 농해 소득을 집판장에서 창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례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솔루션, 유럽의 농정을 그렇게 가능하게 한 농업회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스트리아 로톨츠 지역에 있는 슈바츠 군, 뭐 군이라고 저 나라 지역에서는 표현 안 할 텐데 우리로 지금 군에 해당하는 정도의 그런 지역에 있는 농업회의소고요. 여기는 이제 농업회의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농업회의소는 한마디로 농민들의 농정 자치 기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회의소 회장은 농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뽑고, 그리고 농업회의소에서 일하는 교육, 뭐 인증, 뭐 이런 관련된 그런 전문가, 전문 직원들은 다 이제 농민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스스로 어쨌든 농정 관련된 집행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저 슈바츠구는 우리나라 치면은 군의 농정과, 그리고 기술직은 농업기술센터 쪽에 있잖아요. 그걸 이제 농정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농정공무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역할을 농민들 스스로 대신 맡아서 감당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좋은데, 농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하고 자조를 하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이것도 보면 뭐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간 지원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기 위해선 뭐 인건비, 관리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럼 뭐 예산을 마련하거나 감당을 하기 위한 자체적인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 사정을 생각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재정적으로 마련이 되는 구조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예산 관련된 건 행정에서 전적으로 지원이 된다,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행정은 예산만 지원해주고 간섭하지 않는 거죠.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 농민들은, 그러니까 농정 공무원이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이제 맡아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저희 안내해 주신 이제 교수님, 지도 교수님 말씀을 듣기로는 농업회의소는 당연히 자조하는 기관이, 농민들의 자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에 당연히 예속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슈바츠군의 군수, 우리로 치면 군수 아래 농업회의소장이 있는 그런 위상이 아니고, 오히려 동등하거나 아니면 또 그 이상의 이 지역에서는 대접이나 지위를 갖고 있거나 권한을 갖고 있거나 뭐 이렇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 요소 또는 농정 솔루션은 농업학교, 당연히 농업학교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미리 제가 언급드렸지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쪽 아이들은 11살에, 그러니까 우리 치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농업학교를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주에 있는, 우리로 치면은 뭐 농업기술원의 각 장목에 대한 시험연구소에 해당이 되는 정도의 이제 기간일 텐데요. 바덴 원예 시험연구소, 이쪽 나라는
원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도가 굉장히 크다고 했잖아요. 원해 자체가 행사용 회냐, 이 사람들은 생활 소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해 시험연구소고요. 저희가 갔던 날은 그 고등학교쯤 되는 아이들 같은데, 이 아이들은 이제 농업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일주일에 하루는 교실, 학교 교실에서 이제 이론 수업 같은 거 듣고, 4일은 이런 뭐 농업 관련된 기관이나 일반 농장, 마이스터가 기다리고 있는 그 농장에 가서 이제 실습 위주의 듀얼 시스템으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뭐 다른 직업 학교도 마찬가지 시스템이고요. 농업뿐만이 아니라. 가보니까 이날도 그 친구들이 원내시험연구소에 와서 이런저런 실습하고 뭐 이러고 있는 장면을 저희가 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원내시험연구소에 지금 사진으로 띄워놓은 저 장면을 굳이 띄워놓은 이유는, 이 원내시험연구소란다가 얼마나 그 시스템이나 이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일 수 있겠다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 사진을 놓고 제가 뭐 다른 강의할 때마다 저 시설이 무슨 용도의 이제 시설 같냐고 물어봤을 때 맞히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아름다운 화분들이 막 장식이 되어 있고, 일반 주택도 뭐 거의 저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얼핏 봤을 때 뭐 카페 같은 공간, 이런 분위기가 나잖아요. 세련되고 정갈하고. 저기가 카페가 아니고요, 창고입니다. 농기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창고가 저 정도인데 다른 뭐 실험실이나 연구실은 뭐 말할 것도 없다는 의미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저는 직접 강의실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갔었던 이런 곳들의 사진들을 같이 하나하나 이제 넘겨가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바다원 실험연구소는 저 한 장의 사진으로 어느 정도 이곳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민은행, 우리로 치면 농협 같은 곳이죠. 여기는 라이파이젠 뱅크라고요. 19세기 중엽인가 말인가 그 독일에 있는 소도시에 라이파이젠이란 이 독일 이제 협동조합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농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작은 도시의 이제 시장이었었는데, 농민들이 고리부채 시달리고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게 어려운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돼지 한 마리 값이라도 빌려주어서 이 사람들을 부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일종의 마을 금고 같은 걸 하나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와서 유럽에서 가장 큰 은행 체인망, 은행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 금융회사로 이제 성장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동조합이고, 그리고 19세기 때 농민들의 고리부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그런 정신, 그런 철학을 당연히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유럽에 갈 때 이제 그 웬만한 우리 농협이 가는, 농촌쪽에 가는 데마다 있듯이 가는 곳곳에 라이파이젠 은행들이 있었고요. 저걸 볼 때마다 우리나라의 농협, 물론 태생 자체, 역사 자체가 다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 농협이 라이파이젠 뱅크 같은 곳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보다 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럼 우리나라 농업이나 농민들의 생활 자체 획기적인 전환점이나 기회가 마련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보면서 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농협이 있으면 농협 하나로마트, 그러니까 신용사업부가 있고 경제사업부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마트인데요. 우리 치면 뭐 농협으로 치면 하나로마트 정도 해당되는 거겠죠. 라이파이젠 금융의 경제사업부 정도겠죠. 저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독일어로 한 문장이 써 있잖아요. 뭐 사전을 얼핏 찾아보니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좋은 농산물 농식품이 있어요. 뭐 이런 광고 문구, 홍보 문구 같아요. 저 매장 안에 들어가 보니까 100% 유기농 종자부터 아까 그 슈바비슈 할게 호헨로에 농민 지역 시장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한 4,000종 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농산물 농식품들이 100% 유기농이에요. 얼핏 말씀드렸죠.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을 준수해야 물론 뭐 친환경 농업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직불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트에 가니까 인상적인 장면이 다 유기농이니까 들어와 있는 제품들이 굳이 뭐 유기농이라고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트에 오히려 가장 좋은 위치에 더 좋은 가격, 높은 가격을 받는 제품들은 레기온이라는 지역이죠. 리존 저형으로 치면 우리로 치면 로컬 푸드 같은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위치에 위치가 전시가 되어 있고 좋은 값을 받고 있고 뭐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시장,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슈베비치 할 그 생산자 조합의 안에 그 농민시장, 호헨로의 농민시장이라는 게 이제 따로 있습니다. 그 생산자 조합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죠. 종자부터 한 4,000여 종 되는 주로 뭐 육가공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인상적이었던 건 당연히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수입해 오는 것들이 있는데 수입은 단순한 수입이 아니고 예를 들면 특정한 스파이스, 양념류 같은 것들은 생산을 하고 싶어도 생산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이쪽의 조건상 그 기후나 토양에 맞는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인도라는 곳에서 생산해서 들여와서 여기서 판매하는 그 농식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조차도 땅만 그쪽 땅인 것이지 농사를 짓는 관리자들, 매니저들, 책임자들은 당연히 이 슈베비시 할리시 생산자 조합에서 나가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는 대로 생산을 해서 여기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매장 바로 옆 백화는 이제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 농식품을 재료로 해서 운영이 되는 농가 레스토랑 뷔페 옆에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농민 지팡장인데요. 오스트리아 이제 몬드지어라는 곳입니다. 몬드지어는 오스트리아 독일어를 쓰잖아요. 몬드는 이제 달이고 지어 또는 제, 몬드제라고 읽기도 하던데요. 쟤는 이제 호수거든요. 이쪽 나라 알프스 자락, 오스트리아 쪽은 특히 그 빙하 호수들이 많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호수들. 여기는 이제 달의 호수라는 의미도 그렇고 풍광도 그렇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작은 이제 마을이고요. 거기 농민집 한 장이 있는데 여기 왜 이 농민집 한 장이 있냐면 이 몬드지어라는 곳이 제가 이제 여기 갔다 와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그 인상적인 견학지 중에 한 곳이고요. 제가 여기 갔다 와서 그 영화를 한 2번인가 3번 더 본 것 같은데요. 여기가 뭐로 유명하냐면 그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결혼식 장면을 찍었던 교회 또는 성당 이 있는 이제 마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겠다고 이제 관광객들이 굳이 작은 마을 달의 호수라는 마을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래서 이 행정 쪽에서
그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아주 좋은 길목에 저 농민 직판장, 저기 몬드저 뭐 마우 라덴 뭐 이런 게 이 직판장, 농민 직판장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그걸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몬드저 쪽에 있는 농민들이 저 좋은 길목에 있는 공간에다가 농산물, 농식품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공예품들 갖다 놓고 이제 팔고 있고요. 그래서 농가의 이제 농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 역할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주 지역에 있는 홀러 농장주 이름이죠. 홀러 농가 집판장이고요. 여기도 농가 안에 있는 건데 이제 주로 가공 쪽 그 아내가 맡아서 그 농업회의 속아서 1년에 한 500만 원 되는 이 교육비를 자기가 내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서 치즈, 햄, 소세지, 뭐 와인, 뭐 증류주, 뭐 이런 여러 가지 몇십 가지 정도의 가공 농식품들을 구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남편은 농사도 짓지만 이분한테 이제 그런 그때 여기 가서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이쪽 나라의 농부는 이제 한 다리로만 서면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농사만 지면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경제를 유지할 수 없어서 두 다리로 서야 된다. 두 다리 이상으로 서야 된다. 그 두 다리, 세 번째 다리가 그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가공도 해야 되고, 그 육통도 해야 되고, 뭐 농촌 체험 관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남편분은 한겨울에는 목수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통을 만들기도 하고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전형적인 부부가 중심이 되어 있는 6차 산업형 농가의 전형적인 이제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도시 지역이긴 한데 스위스 협동조합을 얘기를 하려면 뭐 스위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스위스 쥐리히 이쪽에 이제 갔을 때 동네마다 우리나라의 이제 농촌적 예를 들면 하나로마트 있듯이 두 개인데요. 우리로 치면은 생협 쪽에서 한살림, 아이쿠 이게 제일 이제 크고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랑 대비해서 스위스는 미그로라는 곳 그리고 코프 또는 쿱이라는 두 군데가 우리의 한살림 아이쿱 정도에 해당되는 다만 그 다른 거는 규모 자체가 이제 역사 자체가 다른데요. 여기는 스위스는 아마 국민의 70% 이상이 이 생협 소비자 생협 협동조합 조합원이라고 들은 것 같고요. 그래서 미그로 코프 각각 연간 매출액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인터넷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30조 원? 우리 아마 한살림하고 아이쿱은 5천에서 6천억 정도였다고 제가 얼핏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의 생활소품 소비 시장을 생협이라는 협동조합이 장악을 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은 대형 할인마트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미그로라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생협을 창업한 사람이 기억해둘 만한 사람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스위스 국민들이 두 번째로 존경하는 위인이죠.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어느 정도의 스위스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보따리상이었다고 해요. 미그로의 출발이.
미그로 인미에도 이제 도시하고 보따리를 들고 다니면서 소비자하고 연결해주는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얼핏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100여 년 전에 19세기 초 정도일 거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스위스는 뭐 산악지역이니까 알프스, 그래서 보따리상 일을 하다가 이분이 성공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성공을 혼자 독점하지 않고 1930년대인가 좀 지난 다음에 스위스 국민들한테 우리 주면 뭐 회사를 공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공유제로 만든 거죠. 협동조합으로 만들면서. 그래서 오늘날의 미그로의 신화가 탄생이 된 거고요. 세계에서 까르푸라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가서 정착하지 못한 두 나라, 한국하고 이제 스위스 이 얘기들을 사람들이 또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 미그로의 창업자 이름은 좀 어려운데요. 생소한 낯선 이름이라서 고틀리프 두트바일러. 어디 보니까 그건 그분에 관련된 뭐 전기가 곧 한판으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나오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농촌 휴양이라고 하는데, 굳이 뭐 저는 농촌 관광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휴양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고요. 거기 저희 안내해준 교수님이나 거기 현지인들 말 들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농촌 관광 또는 그린 투어리즘이라 부르고 있는 그런 자체가 의미가 부르긴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관광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농촌은 한마디로 하면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쉬러 가는 곳, 그것도 옥기슬염이고 경건하게. 농민들이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거기는 유원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휴가 뭐 이런 기간도 길기 때문에 단지 며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기분 풀러 가는 게 아니라 심신을 쉬러 가는 거죠. 휴가, 휴양, 치유를 목적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마을을 갔는데요. 독일의 라인란츠 팔츠주라는 곳에 라인스바일러 와인 또는 포도 체험 마을입니다. 이건 800년 된 오래된 이제 마을이고요. 집들이 몇백 년 된 이제 집들이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100 몇십 농가가 이제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열몇 농가가 이제 와이너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면 열몇 농가 위주로 그냥 운영되고 말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100몇 농가도 같이 이제 와인 공동체를 이루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와인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와인을 사러 온 사람들이 여기서 휴양을 하니까, 휴가를 보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농박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백몇십 농가가 모여 있는 이 마을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융복합 6차 산업체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독일은 뭐 이제 관광 관련된 그 시스템 제도로 관광 가도라는 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를테면 와인 가도라고 부를 수 있는 바인스트라스의 독일 표현으로 하면 거기 중심적인 그런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예 관광청에서 상주 직원을, 공무원을 2명을 파견시켜서 일종의 연락사무소 같은 게 마을 안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명소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라인스바일러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박이에요. 그러니까 퇴페라이라는 브랜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숙박을 했는데요. 이게 운영하시는 분이 예술가예요. 조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도자기도 굽고 뭐 이러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여기 들어와서 일종의 예술인 농박을 운영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문에 보면 몇 가지 이제 그 인증이 붙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관광청 또는 관광협회
이런 곳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겨놓고, 우리 뭐 호텔로 치면 별 무궁화 뭐 이런 거로 등급이나 이제 그 호텔의 수준을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하듯이 철저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도시에서 뭐 호텔에서도 묵어봤는데 훨씬 더 쾌적하고 세련되고 이랬던, 저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비용은 뭐 크게 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벨 관광농가라는 대표적인 농가예요. 독일 네셀방 지역에 있는. 여기는 특징적인 게 부부하고 당연히 가족농 시스템이라서 아들들이 2명인가 3명인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여기 뭐 안내판 이정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사우나도 있고 뭐 치즈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같이 한 군데 모여 있는, 우리 옛날로 치면 관광농원 뭐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저기 보이는 이제 건물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관광농가 시설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당연히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춰야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쨌든 놀고 쉬는 그런 공간이 좀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6차 산업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장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프스 자락에 있는 마을들, 독일 오스트리아 쪽에 소들이 1년에 한 3-4개월 동안에 산에 올라가서 방목하면서 이제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하산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목동이죠, 우리로 치면. 오스트리아 쪽에 전통 의상을 입고 내려오는 장면을 저희가 운 좋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거를 하산하는 날은 축제 형식으로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서 관광객들은 그걸 굳이 보겠다고 이제 날을 맞춰서 찾아오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독일만의 일이 아니라 유럽연합은 이제 공동농업 정책을 이제 공유를 한다고 했잖아요.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결국에 유럽연합 또는 각국의 유럽 각국 나라들의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농정을 바라보는 철학이나 가치 같은 것들이 법, 제도, 뭐 이렇게 정책 구현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연합의 공동농업 정책이 추구하는 농정의 가장 중요한 기조하고 철학이 한마디로 하면 돈 버는 농업에서 사람 사는 농촌 쪽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나 방향이 옮겨온 결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직불금이니 가족농 시스템이니 협동조합이니 그리고 교육제도, 농업학교 같은 것들이 구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농정의 패러다임, 기조 같은 것들에 대한 재고, 재설계 이런 게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법 하나 따로 만들고 정책 하나 따로 만들고 질불금 인상에서 예산도 편성하고 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판이나 틀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시작이 올해부터 또 이때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시작이 됐으면 그걸 비롯해서 병행해서 정책의 틀이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들, 우리나라의 농특위가 가동 중이긴 하지만 거기서도 그런 논의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을 걸로, 해야 될 걸로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농부의 나라, 농부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국민은 농민의 농업인의 생활을 책임지는 나라. 유럽 같은 나라,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 물론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을 테지만 이런 농부의 나라로 가는 3단계 국가 경영 전략을 저는 정리를 하면 가장 먼저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굳이 드리고, 농민 기본소득 같은 것이죠.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것들, 그리고 2단계로는 사회적 자본, 신뢰, 협동, 연대, 규범 잘 지키는 거,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이고요.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사회적 자본이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구축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토대 위에서, 그 전제하에서 저는 법, 정책,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농업, 마을, 사회적 경제, 기농 관련된. 저희 나라는 조금 아쉽게도 1단계, 2단계 사회안전망, 사회적 자본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거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정책,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라는 걱정 같은 것들이 있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1단계, 2단계 사회안전망과 사회적 자본을 좀 더 탄탄하고 촘촘하게 갖추는데 농정의 주요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유럽처럼,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해야 되는 게 아닌 생각이 듭니다. 예, 세 번째 강의는 이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